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하주입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안정적으로라기보다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평선 위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정말 친한 구독자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사나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인내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이 올라갈 듯 하다가 또 꺾이고 또 올라갈 듯 하다가 꺾이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 히트맵 열어서 시장의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시장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같은 시간 2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0.65% 밀리고 있고요. 10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위단의 움직임을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현재 0.27% 플러스권을 안착했고요. 2,6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XRP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죠. 2.2달러 선에서 가격 수렴을 오래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매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54% 밀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다가 그래도 제가 일명 멋쟁이 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에이다가 사실 작년 대선 미국 대선이 있을 때 한 달 만에 300%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2 일에 하루 만에 80% 올랐다가 다시 그다음 날 또 30% 가까이 29% 가까이 빠졌던 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좀 "멋쟁이 코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좀 "예상 기대 수익치가 높게 보이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이상한 코인이다.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갔을 때도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큼 정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도 했어요. 지금 저스틴 선이 수장으로 있죠. 오너 리스크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론이 그래도 오늘 1%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고요. 0.27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디파이 토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일가가 미는 디파이 토큰이고 디파이 토큰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파이 토큰이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아직까지는 실생활에 내가 접목을 시켜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정말 다들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실생활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용이 될 게 바로 디파이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이 토큰은 일단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금 실생활과 암호화폐 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라클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사실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 막상 또 들여다보면은 또 별게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좀 이어질 수 있는 안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파이 토큰이고 최근에 그 트럼프 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다 해서 지금 체인링크나 에이브도 추세를 지나서 반전시키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그려냈습니다. 자, 일단 히트맵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새를 그려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내고 있죠. 사실 어제 장에서 거래량이 약 20% 가까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늘은 위축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8% 밀린 모습, 그리고 시가총액은 1.27%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저희가 공포 탐욕 지수는 매일 데일리하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시장의 저점과 또 과열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하는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 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정말 탐욕스럽다, 그리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대비해서 지금 1점가량 아래로 내려왔죠.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중립 구간이라는 거고, 지난주에 68점까지 올라갔던 단계가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중립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날에 25점까지 올라갔던 점수가 또 한 번 2점이 밀렸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다, 뭔가 불장이다라고 하는 인덱스가 최소한 80점을 가져야 해요. 70대 후반까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걸 인덱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일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간당간당하게 어제 종가 마감이 이렇게 30일 이평선 위에서 해 줬죠. 정말 아슬아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양봉을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30일 이평선 아래로 터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준으로 종가 마감이 정말 중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30일 이평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많이들 쓰시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열리는 시간이 한 달에 20 일이 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나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서 20 일이 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이 좀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밤낮 없이 주말 사이에도 열리기 때문에 30일 이평선으로 봐 주셔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평선을 맞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일 이평선이 꽤나 정확하게 맞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볼린저 밴드를 강력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또 14일째 약 2주 동안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수렴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매도벽이 11만 달러 위에서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을 우리가 넘어 주려면 더욱더 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줘야 하는 시점이고, 여기에 따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붙어줘야 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벽이 사실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관세잖아요.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을 하다가 살다 살다가 남의 나라 관세까지 신경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 그러한 시국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금방 반등을 했잖아요."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지금 코로나 때의 블랙 스완과 지금의 악재는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이 돈을 시장에 마구잡이로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이 금방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도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 보니까 금방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란 말이죠. 이러한 구조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이나 해결 정책이 없어요. 뭐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해서 관세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시장에 머니 서플라이를 푼다고 해서 금방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정책이 만약에 실생활에 지금 접목이 된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몇 개월씩 계속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정책 리스크는 트럼프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기 좀 그렇죠. 종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오늘 거래량에 대한 보조 지표를 살펴보실 텐데 제가 잘 보는 게 또 매물대 보조 지표 VRBP라는 지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몰려 있다라는 건 시장의 심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 일종의 저항과 지지선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사실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은 지금 84K 구간이죠. 이때가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104K 아래쪽에 지금 93K 부근 되겠네요. 이쪽에서 또 거래량이 또 한 번 더 잡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쪽을 한번 하단 쪽을 맞고 반등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까지 더 하방 압력을 봐 준다면 여기까지도 조정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짜 보셔야 합니다. 사실 오른다, 내린다, 횡보한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내렸을 때, 횡보했을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이 정도에 왔을 때 과연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홀딩을 할 것이냐 이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코인 방송이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눈에 걸면 뭐 눈이 뭐 코코기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 가격에 가든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짜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RBP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무슨 보조 지표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보조 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또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고요. 이게 볼린저 밴드죠. 그리고 하이키나시도 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 이평선 기본적으로 보는 이런 매물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조 지표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조 지표를 이용했을 때 내가 매수를 잘했다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잘 맞는 보조 지표인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맞는 보조 지표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접목을 했을 때 그게 매수가 잘 됐다면은 그게 또 맞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딱히 보조 지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 저희가 1시간 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1시간 봉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사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했습니다. ADP 고용 지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 시경에 미국에서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또 한번 반등을 하면서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매크로 경제 지표에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요한 뭐 C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좀 동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맞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나스닥과의 너무 상관관계가 그동안 너무 짙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최근에는 좀 단편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 유출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보시면 제가 3일 연속을 해서 기관들의 유출세가 10일 연속 되던 게 급격하게 유출세가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무려 10,000개의 비트코인이 기관 ETF 자금에서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ETF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무려 5%나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입하고 유출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반등하고 또 조정을 맞는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탈 흐름이 다시 또 회복세를 맞기도 했습니다. 약간 적은 국면이긴 하지만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몇 개가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유출세가 지금 다시 회복세로 돌아오면서 지금 자금이 다시 회복세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다 불장이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늘 말하지만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회복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긴 유출세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심리 역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관들의 세부 데이터를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표를 보면 지금 각 기관별로 하루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넷플로우를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는 편인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유출세를 끝내고 다시 또 한번 유입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6일 연속 유출세를 가속화시키다가 다시 또 유입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총 3,540 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그래도 무려 그동안 10,000 개의 비트코인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등락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기 거래소의 전일 대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요. 그날 등락률이 가장 낮은 종목,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또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거래 대금 보시면 그날 거래 대금이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더 눌러 주시면 가장 거래 대금이 없는, 지금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이게 거래 대금이 반짝반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을 보고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전일 대비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이게 좀 포켓 네트워크 큰일이네요. 이게 정말 얼마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크레딧도 마찬가지고 원래 커넥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주봉 기준인데 지금 굉장히 역사가 짧죠. 역사라고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이건 한 6주, 7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거는 그래도 한 2년 된 코인이고요. 어드벤처 골드도 얼마 안 된 코인, 샤인도 얼마 안 된 코인 위주로 지금 상위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몰 캡 중에 스몰 캡 위주의 코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날그날의 등락률에 상위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알트코인 불장과 비트코인 강세 불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부터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XRP나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얘들이 빨리빨리 훅훅 치고 올라와 줘야지 대장 가고 뭐 부대장 가고 뭐 상사 1 병, 2 등병 요런 순서대로 가 주는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스몰 캡 위주의 종목들이 먼저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상위단 종목들부터 빨리빨리 나가 줘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문조사를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5명 중에 4명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이유를 제가 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X세대에서는 금이 더 우위에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나 거래나 이동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 빠르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신세대에서 강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이걸 수치화를 시켜 보자면요. 지금 미국인들 중에 3,700만 명이 골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인데 무려 5천만 명. 딱 수치화로 단순화시키더라도 지금 금보다 비트코인이 1,300만 명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기성 자산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장기 저축의 개념,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사실
코인 한다."라는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인을 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선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도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더 이상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좀 오래 볼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금과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금꺾비상입니다. 금이 꺾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전쟁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뭐 금이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작년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부분이 금 차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16년도부터 긴 사이클의 차트를 한번 들고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16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 금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때도 금이 정말 비쌌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뭐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셨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금이 대폭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자마자 다시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이뤄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7년도에 불장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 불장 사이클이 이때 봉이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 다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을 했을 때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때도 금이 와 이제 더 오를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다시 수축 국면을 보이고 나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도 불장이죠. 비트코인이 쌍봉을 이뤄냈던 불장인데 이번에도 과연 그 쌍봉 불장을 이뤄낼지가 관건이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또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하락 횡보장을 이뤄주고 그리고 최근에 금이 어떻게 됐죠?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이제 금이 한 돈에 54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죠. 금이 최고점을 찍고 다시 수축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아, 금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다시 위축이 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할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금에 대한 차트도 이제 관련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금과 비트코인 S&P 500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들고 왔습니다. 자, 맨 위쪽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S&P 500이라는 거, 그리고 맨 아래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금입니다. 자, 나스닥과 S&P 500 그래프는 비슷하니까 좀 미증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이 당연히 우세한 수준으로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그만큼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있어서는 그 어떤 자산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최근에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M2 서플라이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그 양적 완화하고 긴축 정책 펼치고 현금의 유동성을 그렇게 풀어낼 때 보다도 지금 다시 또 한번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해볼 만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야기가 다르겠죠. 사실 저희가 살면서 뭔가 현금 가치의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살진 않잖아요.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칭 자산 역할로 계속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뭐 이런 달러라든지 사들이고 있는 건데 최근에 달러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놓고 있는 추세고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이런 해칭 수단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대체 자산의 역할로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놓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점에 보셨을 때 이런 수익률을 보시고 과연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현금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연휴에도 공휴일에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쉬어가지 않죠. 여러분 이번 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장아주였습니다.